통일뉴스의 김치강 기자입니다. 저희 통일뉴스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서 상임대표장님을 모시고 기념 인터뷰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아마 6.15 남측위원회 정기 공동대표회의, 그러니까 총회에서 10기 상임대표장으로 선임되신 것으로 압니다. 통일뉴스와 첫 인터뷰신데요. 좀 인터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일뉴스와의 인터뷰가 늦어진 것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제 다만 제가 당시에 NCK 총무로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공존하는 에큐메니칼 협의체의 총무로서 과연 6.15 남측위의 상임의장직을 맡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그 논의들이 좀 있었고, 아마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민족공동위원회의 같은 구성원인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더불어서 6.15 선언이 향도하는 이 평화통일운동의 전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6.15 남측위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시민들의 연대를 구성을 하고 지역의 평화통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 대중적 통일운동의 인큐베이터 역할도 역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런저런 그 노선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또 역할에 대한 그 명확한 구분, 이런 것들에 서로 다른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민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 평화의 나무를 튼실하게 기르면서 어떻게 통일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에 공감을 형성하면서 합의를 구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질성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6.15 남측위원회가 선도해가는 대중적인 평화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와 평화와 통일 사이에 이 비판적인 상관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도잔소 프로세스, 기독교계가 이제 해외, 남북 해외 그리고 국제적으로 함께해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관여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악화 인류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뭐 여기저기 전쟁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상임대표 의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소리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더불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소위 이 중재하는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온 게 1984년에 일본 도잔소에서 동북아 평화회의가 모인 것을 시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미 40년, 내년이면 40년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소위 5.18 광주 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서 이 민주화의 과제와 통일의 과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각성이 생겼고, 그때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1년에 통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한도교회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1년의 그 통일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소위 민간 통일운동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88 선언이라고 하는 당대의 소위 종교시민사회의 통일선언문으로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소위 그 세계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통일 이슈의 세계화에 기여를 하면서 소위 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냈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그 한계를
기독교는 그 나름대로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제국주의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현실 국제 정치의 그 벽을 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절감을 했고요. 2018년이라고 하는 소위 평창 임시평화체제가 형성이 되고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선언, 또 9.19 평양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소위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그 허들을 넘지 못하고 치욕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토의 동진 정책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자금에는 저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이 저희 생명 죽임의 그 참상이 도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그 평화 프로세스나 전쟁의 배후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관계의 그물, 관계망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실체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넘지 않으면 안 되는 벽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실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위한 평화 정치 환경을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상임위장직을 맡으면서 제가 갖는 소회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네, 특별히 그 한반도 평화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NCK 총무로 재직하던 시점에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전평화 캠페인을 NCC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2020년 한국전쟁 70년 또 2023년 정전협정 70년 또 이제 앞으로 2025년 미안해 광복 80년을 맞는 이런 역사적 좌표들을 관통하면서 저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우선 한국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전선언 또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협정 이제 이런 것들을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고 많은 분들이 평화에 대한 새로운 주권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난 10월 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워싱턴과 뉴욕에서 미국의 저명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유엔 그 회원국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고 또 거기에 그 의제가 왜 국제적으로 풀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새삼스럽게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6.15 남측위원회로서는 어떻게 쓰든지 이 6.15가 가지고 있는 저희 시민들의 평화 외교 역량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별히 저희가 그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 300개의 그 지역 조직을 가시화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 만민 평화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접촉점을 이뤘던 그 300 지역 조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들 간의 지역 상호 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분들에게 평화 교육을 위한 평화 외교를 위한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그 평화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제를 발굴해서 역할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큰 틀에서나마 아직 뭐 구체적인 회의까지는 안 되셨겠지만 염두에 두신 사업 방향에서 뭐 주요 사업 같은 게 있다면 주시죠. 네, 주요 사업은 주로 우리가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주요 사업을 정하고 뭐 기본 방향으로 제가 나름 생각을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제 헌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향후 평화공존의 시대를 지나서 남북연합 혹은 남북연방제가 구성될 때에 이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6.15 공동선언이 14선언이라든가 또 4.27, 9.19 이런 선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확약되고 갱신된 남북 정상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남한사회 같은 경우 이 진보 보수 정권이 진자추 운동을 하면서 계속 바뀌면서 저희 남북 정상들의 이 평화 약속을 지속 가능하게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존중받고 또 국회 차원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또 시민사회의 평화통일 의식이 어떤 근간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그 소위 평화운동의 물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좀 하겠고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그 정치적 환경을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의 이 태행적 그 역사 진행을 막아내지 않는 한 소위 평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참칭하는 이런 정권의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정치 환경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그 내년 총선이 있게 될 텐데, 뭐 6.15 남측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소위 평화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총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가 주요해서 결국은 소위 이 평화통일 정책이 재구성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평화적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암울한 시대일수록 그 통일운동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통일 교육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장기간의 세월의 그 투쟁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자유, 반공, 친미 통일 교육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6.15가 지니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또 함께 우리 회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들을 잘 동원하고 거기에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저희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통일에 대한 주권의식이 각성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15가 지니고 있는 그 전 세계적 특별히 온 우리 민족의 구성체의 그 잠재력을 가지고 소위 그 민이 지니고 있는 평화 외교 역량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국가 정부를 상대하고 지역단체들을 상대하고 함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이슈를 세계화하고 그것이 세계 평화 운동으로 발전해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6.15 남측위원회 이게 이제 사업 주체시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교류가 막히고 하다 보니 6.15 남측위원회의 역할이나 이상 네. 이런 것도 예전보다 좀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내부의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동력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5 남측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구상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 6.15 시대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많은 단체들이 6.15 남측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6.15 시대라고 하는 그 비전에 대한 희망이 퇴색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동력이 많이 약화됐고, 심지어 이제 그 저희 회원권을 배소하거나 또 참여를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단체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그 윤영과 박근혜 정권 또 지금 현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6.15 남측위원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뭐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그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6.15 남측위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이런 탈퇴에 대한 종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결국은 6.15 남측위원회의 회원들 안에 이제 새로운 응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회원권이나 이런 문제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응집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전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평화통일과 관련된 집단지성을 강화시켜내고 저희들의 연대가 비상결사체와 같은 그런 연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이게 특별히 우리 6.15 남측위원회의 메시지가 조금 더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메시지의 어떤 국제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통일뉴스라든가 또 뭐 민중의 소리라든가 이런 진보 언론들 안에서는 소통이 됩니다만은, 일반 언론들이 거의 뭐 취급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소통되지 않는 이 평화통일운동의 메시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대중운동의 역량을 만들어내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 한미일이 군사동맹 차원의 그런 구조를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미일 시민사회를 추동해서 시민사회가 소위 평화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단체 한 단체가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서 평화통일운동에 복무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새롭게 각성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상임대표 몇 분들과 함께 지역 조직도 방문하고 회원단체들도 방문을 해서 내년 총선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6.15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통일부라든지 이런 정부 측에서 6.15 남측을 좀 견제하거나 뭐 탈퇴를 종용하는 이런 기류가 있다고 언급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네,
무슨 단체를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겠고요. 이제 예. 다만 이제 그 요즘 시민사회가 정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소위 이 지원금을 받고 일들을 하고 하는데 아마 그 지원금에 대한 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대적으로 시민사회 지원금에 대한 그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6.15 남측위원회와 같은 그런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이런 하여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몇몇 단체들을 설득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역시 정권이 바뀌니 또 흐름이 많이 달라지군요. 네. 원래는 뭐 미나협 같은 경우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또 좀 듣기로는 뭐 미나협도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행사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더라고요. 사람이 좀 많이 반갑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미나협이 평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행사만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6.15 남측위원회는 이제 3자 연대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15 해외측위원회, 북측위원회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측위원회하고 교류와 협력, 이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뭐 손영근 해외측위원장과는 이렇게 직접 좀 뵙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 아마 뭐 모든 단체들이 국제적인 소통에 있어서 이 코로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 4월 달에 일본 위원회의 총회를 방문해서 인사하면서 그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손영근 대표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9월 초에 간도 대지진 조선 닭살 100주기 추모 행사에서 잠깐 인사를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주요 행사 때 영상 메시지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 70주년 평화행동 같은 경우는 해외 측과도 굉장히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손영근 위원장께서 계신 일본 위원회에 에서 그 일본 지역의 여러 군데를 조직을 하셔서 우리가 얘기했던 300곳 평화연대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미주 이번에 뭐 뉴욕, 워싱턴 등 미국 쪽도 굉장히 좀 70주년 때는 70주년 공동행동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한 걸로 봤는데. 예, 미주위원회도 이제 자체 내에 이런저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재가동을 하시기 시작했고요. 이번 그 유엔 방문에서 활동하는데도 미국식 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또 관심 사안 중에 하나가 6.15 북측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교류는 잘 안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교류는 좀 되는지 또 네. 북측위원장님과의 뭐 관계라든지 연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상상하시는 대로 뭐 직접적인 그 소통은 완전 두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일본 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무슨 메시지가 정확하게 문서로 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굉장히 비공식적인 소통이 매우 작은 범주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저로서는 그 북측위원회의 나름의 입장을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희망하는 바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가 함께 가동할 때 비로소 이 6.15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당국이 민간 교류를 막았을 때 공동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 뭐
중국 측에서 모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구상이나 또 북측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으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막힌 상황을 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제시점, 제한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네. 그 6.15 공동선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가 소위 우리 전 민족 구성원들이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주권자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장 잘 결집해낸 것이 전민족대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민족적인 역량을 재결집해낼 수 있도록 전민족대회를 한번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평양 그 정상회담에 참여해서 북측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 주요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면서 조선무이스크 연맹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했던 그 제안이 뭐냐 하면 소위 북한의 체제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공존 시대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 평화 세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안정에 대한 조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나 교류가 가능하다는 얘기보다는 이 체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그 평화 세력들과의 교류를 중단 없이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 간의 민간 교류만큼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북측위원회가 이 점에 좀 크게 동의하면서 저희 남북 정권을 설득을 해서 다시 한번 민의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민족대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안되긴 했지만 현실화는 안 됐고, 대체적으로는 공동 행사 수준으로 이렇게 교류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공동 행사마저도 안 됐을 때는 위원장 회의, 그렇죠. 네.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야 전민족대회나 민족회합 이렇게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당장에 공동 행사마저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도 그 정도 상황에서는 위원장 회의도 열기도 어려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어려워요. 근데 전민족 대회로 가는 과정에 위원장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회의여서. 네. 이제 좀 현실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대북 대결 정책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류는커녕 혹시 이러다가 무슨 무력 충돌이라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도 나올 정도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측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상황,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당장에 남북 관계에서 좀 주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시민사회에서 상식적인 차원의 그 제안, 조언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남북한이 체제 경쟁을 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상호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 관계의 틀은 벌써 한 4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한 평화 환경 구축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미 제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적 그 역학관계 속에 윤석열 정부가 자신을 한 축에 온전하게 세움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가 극단화되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라든가 또 핵고도화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북한 비핵화를 이 대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거는 참으로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이전에 북한의 핵무장화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의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의 결과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한반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기하거나 유보하는 그런 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전쟁 위기를 더 심화시켜가고 확산시켜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 소위 한미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공조를 통해서 소위 국가안보 혹은 군사안보를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그 안보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소위 민의 생명 안보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소위 한반도의 민과 자연의 생명의 안전을 파괴시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 나타난 그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의 모습, 평화를 만드는 정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대화로 협력으로 물꼬를 터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참상인 한국 전쟁의 종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전쟁의 정치학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정치적 선언일망정 종전을 선언해야 되고 또 종전 선언과 동시에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평화협정 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위 이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주권자인 민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대로를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통일하는 과정에 혹은 통일 이후 시대의 남북의 사회적 통합의 큰 토대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북미 관계의 정상화, 북일 관계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돼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분단 체제로 고착화시키고 있는 여러 많은 요인들, 이제 뭐 지금 작금에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 차원의 그런 공조라든가 이런 체제들을 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공동평화 안보 체제로 전환시켜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 임시 평화 체제를 사실은 열었던 것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일시적인 중단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해야 될 것이고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그런 공조 이런 것들을 중단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여정을 열어가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의 강요와 장군들이 따라야 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현 정부가 제가 이제
외교부 통일부 이런 데 출입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쭉 보면은 비핵화 이런 게 잘 먹히지를 않고 또 뭐 유엔 무대 같은 데서도 뭐 압박이 쉽지가 않고 하니까 결국은 북한의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하는 것. 또 하나는 인권 문제 이슈화를 최근에 많이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의 이슈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제 의장님께서는 먹회도 하셨고 북한 인권 문제도 날 깊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종교의 자유 문제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예, 전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세계의 평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심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 역시도 그런 관심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북한 인권을 접근하는 그 정치적 의도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인권을 강조하시는 그 나라들이나 단체들이 대북 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감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은 북한의 민내 인권을 더 억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현상을 보면서 우선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북한 인권의 문제를 이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에서 얘기하는 인권의 시각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북한 인권의 문제가 저는 그 북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이 망신주기식의 그런 접근을 해서 북한 정권을 굉장히 악의 정권으로 그렇게 이미지화해내고 결국은 북한 정권의 어떤 몰락을 전국적으로 유도해내는 그런 심리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평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첫 번째는 뭐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전선언이라든가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소위 북한 사회 안에서도 이 전쟁의 정치학이 가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위 인민들의 생명의 안전 또 복지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국제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인민을 위한 소위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근거한 인권 문제의 사회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018년 9.19 평양 정상선언이 있던 당시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이렇게 방북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에 막혀 있는 상황, 심지어는 민간 교류도 막혀 있는 상황, 여기서 좀 뭔가 물꼬를 트야 될 텐데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라는 거대한 벽이 또 뭐 국제 환경도 그러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만약에 목사님께서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으로서 좀 과감히 뭔가를 제안하거나
돌파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보실 것인지 좀 물론 너무 과도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금에 노력했던 한반도 평화 캠페인의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발자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한국 전쟁이 만들어낸 그 참화, 특별히 이 분단과 냉전 의식의 사회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남북한 사회 모두가 다 이 한국 전쟁으로 야기된 저희 냉전의 정치, 냉전 문화, 분단 의식 이런 것들이 깊이 내재화되어 있고, 이런 이분법적 인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관성들이 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위 학습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소위 일상적인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적극적 평화를 살아가지 못하면서 남북의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상적 삶 속에서 적극적 평화를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지질학이 바뀌어야 된다. 이 분단과 냉전의 마음의 지질학이 화해 통일의 마음의 지질학으로 바뀌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 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더 이상 한반도에 서로 괴멸시켜야 될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교과서적인 그 평화 담론 중에 하나가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국 일시적인 어떤 그 안전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힘에 의한 또 다른 역작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그 화해와 지속적인 그 갈등과 심지어는 이 전쟁의 또 다른 폭력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벌써 뭐 통일부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 또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규정을 하고, 북한을 향해서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저희 전쟁에 준하는 그런 망언들을 쏟아내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평화를 모르는 사람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이 각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선행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남북관계가 상호공존 시대로 접어들게 하고, 남북연합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북미관계, 북일관계들을 해소해 나가고, 소위 동북아의 공동평화안보체제를 만들어내는 이제 일련의 이런 수순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이 지난한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평화 주권자로서의 민의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특별히 이제 한미일 시민사회가 평화동맹을 강화해서 이런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나갈 때 저희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마지막 질문과도 연관됩니다만은 이제 기독교, 한국 기독교, 우리 사회에서는 어찌됐든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민족 통일 과정에서 기독교계의 역할과 소명, 또 아까 이제 여러 말씀들 중에서 큰 평화 프로세스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도 움직여, 물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부족도 있고 하지만 또 어쨌든 정부를 또 변화시켜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고 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그 지형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특별히 남한의 기독교가 과연 평화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안에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냉전의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일반보다도 훨씬 더 첨예하게 냉전의식이 내재화되어 있고 그것이 신학화되어 있고 그것이 교회의 정치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해방 전후에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또 이제 한국 전쟁을 경험한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월남을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남한 사회에서 생존 투쟁을 하면서 저희 반공 정치 세력과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전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위 반공 친미 정치학을 신학화 시켜나갔고 심지어는 그 극단적인 표현이 이제 제주도 4.3 사태의 진압에 나섰던 서북청년단의 사건 같은 것들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한국 교회 안에 신학화되어 있고 정치화되어 있는 이 반공, 소위 이 멸공, 또 북한 괴멸이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친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학과 정치학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북한을 선교해야 된다, 혹은 북한의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그 세습 정권이 괴멸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한 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축에는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 내 있는 그대로를 존중을 하고 대화 협력으로 이 평화의 물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민족 공동체를 치유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의 화해의 복음, 소위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또 십자가 상에서 화해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비해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정초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위 한국교회의 내부의 변혁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정치학의 대대적인 평화지향의 변화가 없는 한 한국교회가 과연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함께 수행하고 가는 교회로 갱신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